이제 노후에는 캐시플로우다. 그 다음에 다른 데 투자하고 뭐 돈을 많이 불리고 100억을 벌고 이런 거지. 일단은 건강하고 캐시플로우는 기본적으로 만들어놔야 된다. 연준이 어쩌고 금리가 어쩌고 뭐 그냥 이런 건 참조만 하시고 뭐 섹터가 유망하네 이런 것도 그냥 참조만 하시고 그 오로지 기업을 철저히 분석해서 상승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 기업에 투자를 해라.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우주산업, 뭐 자율주행, 바이오, 뭐 메타버스 이런 분야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섹터보다는 기업 자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책에서 네. 그 노후 준비를 좀 강조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이게 주식을 매수를 해야 노후 준비가 좀 되는 측면이 있는데 금액은 좀 어느 정도로 매달 좀 사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꼭 이거는 이제 주식 투자뿐 아니고 다른 것까지 다 감안한 투자인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연금 10억 원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 10억이냐 하면 10억 원을 확보하면 이 4%의 법칙에 의해서 평생 파산하지 않고 여유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이 4% 법칙이란 게 뭐냐면 그 4% 법칙은 윌리엄 벤젠이라는 캘리포니아의 그 재무 설계사가 고안한 이 법칙인데요. 네. 이 법칙은 퇴직한 첫 해에 그 노후 자산의 4%를 사용하고 그 후로도 4%의 물가 상승률을 더한 금액을 인출하면 노후에 최소한 30년간은 이 돈을 3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근데 이제 지금이 100세 시대인데 예를 들면 60에 은퇴하면 30년간만 돈이 있으면 나머지 10년 어떡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연 4%의 수익만 거두면 4%를 사용해도 계속 원금은 남아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원금은 남아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4% 수익만 올리면 4% 찾았어도 계속 원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평생 유지가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이 4%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후 자산이 이제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4%면 4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매월 333만 원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노후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연 4%로 계산을 해서 그 얼마를 모으면 되는지 본인이 뽑아볼 수 있고요. 만약에 3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계산을 해보면 10억 5천만 원을 모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현금을 10억을 모으긴 힘드니까 현금을 10억을 모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이런 분이 있습니다. A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 맞벌이를 했던 A씨 부부가 은퇴 후에 국민연금으로 2,400만 원을 받는다면 이제 추가로 1,600만 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2,400만 원이면은 각자 100만 원씩.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맞벌이니까 이제 각자 100만 원씩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연금 4천이 필요한데 국민연금 2,400 받으니까 1,600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1,600만 원을 매달 받기 위해서는 4억 원만 모으면 됩니다. 10억이 아니라 4억이네요. 예, 그래서 4억 원만 모으면 이제 4억 원에 4%가 1,600만 원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B씨 같은 경우 맞벌이가 아니다. 이제 그래서 외벌이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으로 1,200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2,800만 원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7억을 모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추가 7억이면은 이제 7억의 4%가 2,800만 원이니까요. 근데 그 주택연금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또 주택연금을 또 여기다 감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A씨를 말씀드렸는데 자, A씨 같은 경우에 다시 보면 이분이 이제 5억 원 상당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60세부터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분이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07만 원을 받습니다. 주택연금으로. 그러면 이제 연간 1,284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추가로 316만 원만 연간 이렇게 생기면 되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7,900만 원만 모으면 됩니다. 와. 왜냐하면 7,900만 원의 4%가 316만 원이고요. 그렇구나. 사실 이렇게 해서 이제 따져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10억을 모으는데 10억을 가지고 현금 흐름을 만든다. 근데 이제 10억이라고 하는 게 꼭 현금은 아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국민연금도 포함되고 이제 캐시플로우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얼마를 그럼 투자해야 되는지 이 계산을 해보려고 하면 네이버에 그 복리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 아는데 예를 들면 아까 이제 A씨 같은 경우에 처음에 4억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네이버에 보면 이제 이장 계산기로 해서 4억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이제 그 A씨 같은 경우에 노후 자금으로 4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30세인데 앞으로 30년간을 더 모은다 돈을 그러면 네이버에다가 57만 5천 원을 입력하고 접근 기간을 30년을 넣고 월 복리로 4%를 넣고서 이걸 이제 결과를 보면은 4억이 딱 모아지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근데 이거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요. 수익률이 4%면 너무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가능한 그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기에
나는 5%는 자신 있다 그러면 이제 또 본인이 이제 이거를 숫자를 거쳐서 5%로 하면 되고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30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시간이 더 줄어듭니다. 예. 아니면 금액이 줄어들든가요. 네, 금액이 줄어드니까. 네. 이거는 해볼만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비 정도는 만드는 현금 흐름을 만든 다음에 나머지 금액으로 또 투자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돈을 뭐 10억을 벌었네, 100억을 벌었네. 사실 이런 얘기를 저는 요즘에 듣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500만 원을 평생 만들었네. 사실 이런 게 더 귀에 와닿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요즘은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 보다 보면 뭐 나는 뭐 100억을 벌었네, 200억을 벌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병원을 갔었는데 병원에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그 부모 세대에서 뭐 당뇨나 뭐 고혈압 이런 게 심한 분이 계시냐 그래서 저 그런 게 없다고 했더니 이제 그 의사분이 하신 얘기가 그런 유전자를 받는 게 100억을 유산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말에 굉장히 이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게 아직 젊으신 분들은 잘 체감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제 나이 되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체감하거든요. 제가 어디선가 책에서 읽은 건데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건강을 희생하고 나이 먹어서는 건강을 위해서 돈을 희생한다. 사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주위에 이제 그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 있는데 단위만 해도 1000억대가 넘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뇨가 심해가지고 매일 인슐린 주사도 맞고 하시고 하는데 그래서 뭐 먹고 싶은 것도 전혀 못 먹고 활동도 못 하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돈이 많아도 쓸 수도 없고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100억이랑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 100억이란 돈보다는 이런 건강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를 저는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로 체감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조금 드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건강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써라. 그게 사실 나중에 뭐 이렇게 병원 가고 이러면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노후에는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이 병원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돈 1, 2억 뭐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건강에 신경을 써라.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관리와 함께 앞서서 말씀해 주신 그런 생활비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은 관리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그게 사실은 돈보다 더 중요하고 실제로 또 건강관리를 잘하면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노후에는 캐시플로우다. 일단은 생활비 정도는 할 수 있는 캐시플로우를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있는 돈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데 투자하고 뭐 돈을 많이 불리고 100억을 벌고 이런 거지 일단은 건강하고 캐시플로우는 기본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께서 PPT로 네이버 계산기로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이거 진짜 한번 시청자분들께서도 맞습니다. 자신의 그런 걸 한번 계산해 보시면 적용해서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그러면요 대표님 혹시 그 투자 기간을 올해 뭐 하반기나 내년 정도가 아니라 최소 뭐 한 3년 5년 더 나아가도 막 10년 정도만 좀 보고 팔지 않고 좀 모아갈 만한 거 그런 걸로는 좀 뭘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2차 전지, 뭐 우주 산업 이런 분야는 사실 굉장히 미래 성장성이 돋보이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도 제가 기업에 집중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섹터를 보지 마시고 저는 기업을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탑다운 방식, 바텀업 방식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탑다운 방식은 이제 거시 경제나 여건이나 어떤 섹터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고 바텀업은 이제 거시 경제나 어떤 섹터는 참고만 하고 기업을 분석해서 그 기업이 저평가돼 있고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그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준이 어쩌고 금리가 어쩌고 뭐 그냥 이런 건 참조만 하시고 뭐 섹터가 유망하네 이런 것도 그냥 참조만 하시고 오로지 기업을 철저히 분석해서 상승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 기업에 투자를 해라. 사실 그런 얘기를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우주산업, 뭐 자율주행, 바이오, 뭐 메타버스 뭐 이런 분야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섹터보다는 기업 자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삼양식품이 주가가 보니까는 제가 자료 준비하면서 보니까 2만 원에서 13만 원을 넘어섰더라고요. 그러면 라면이 무슨 굉장히 성장성이 좋아서 이게 오른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 자체의 경쟁력 때문에 오른 거지. 사실 그래서 기업 자체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자, 5년에서 10년 보고 투자를 한다고 하셨는데 자, 그래서 2차 전지 섹터가 유망하다고 해서 동박을 만드는 그런 업체에 투자를 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기업이 어떻게 돼 있을지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섹터만 가지고 했을 때는.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되면 동박이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전고체 배터리가 이렇게 상용화되는 것은 확실하고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여건에서 단지 2차 전지 섹터라는 이유만으로 성장성이 좋다는 그런 그 섹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동박 업체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은가? 사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망한 2차 전지 업체라도 망할 수 있고 아무리 사양산업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그 섹터에 있는 기업이라도 10배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있다. 사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아까 그 2차 전지라는 섹터에 분류되더라도 각 기업마다 이렇게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분야가 다르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좀 세세하게 따져서 기업을 보고 기업을 봐야 되는 2차 전지가 유망하다고 해도 거기서 망하는 기업도 많이 나올 거고요. 예를 들면 뭐 섬유업체다. 그 뭐 FNF다. 뭐 그러면 그게 뭐 굉장히 그 의류 산업이 굉장히 성장성이 있어서 FNF가 이렇게 핫한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바트목으로. 네. 그 성장주에 일단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성이 크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주식 어떤 거에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건 성장성이 크다 하는 주식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 성장주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사실 이걸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장주는 계속 성장을 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계속 회사는 좋아지니까 주가는 계속 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지금 당장에 주식을 샀는데 물렸다. 그래도 이게 원금을 회복할까 안 할까 이런 걱정을 할 게 아니고 언제 회복할까 사실 그것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성장주는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해나가니까. 네. 그래서 주식이 오를지 떨어질지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고 언제 오를지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성장 그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걸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 저는 네이버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저는 이 두 개를 제일 좋아합니다. 네. 네. 물론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요. 주식이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무슨 거시 지표라든가 아니면 뭐 수급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좌우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딱 하나입니다. 실적입니다. 주식은 무조건 실적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성장주라고 하는 건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 그러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네이버와 삼성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네. 근데 카카오는 안 돼요. 일단은 카카오는 제가 닐스 쪽으로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계속 성장을 할 것인가 잘 모르겠고요. 네이버는 해외 사업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해외 사업으로 진출해서 이렇게 뻗어나갈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남의 물건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게 얼마나 크겠느냐. 사실 그런 생각을 초창기 했는데 TSMC를 보고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TSMC도 결국은 남의 물건을 만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SMC는 반도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 사업 모델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이오 쪽의 파운드리. 예. 근데 TSMC가 끝없이 올라가는 걸 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